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학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우리 옛말에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집안에서 4가지 소리가 항상 퍼져나오고 들려야 그 가정이 잘 되고 흥하는 집안이다 하는 소리요. 그 4가지 소리라는 게요, 책 읽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방아 찧는 소리, 배 짜는 소리. 자, 이 소리들을 우리 조상들은 복성, 행음, 기름, 희성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번창, 인생 향락의 근본으로 삼은 거죠. 요즘이야 방아 찧고 배 짜는 소리는 들을 수 없겠죠. 아기 우는 소리, 책 읽는 소리쯤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출산율 저하로 아기 우는 소리 듣기 힘듭니다. 또 컴퓨터 때문이죠. 책보다는 게임하는 소리,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선비들 한여름이 되면 오히려 더 독서 삼매경 해서 책을 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더위를 잊고 그랬다는 건데요. 더운 여름에 책 선택해서 가슴 시원하게 이렇게 시간 가져보면 훨씬 낫죠.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바로 그 책과 관련된 희곡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번 주 새로 나온 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미래 50년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환을 제시한 책, IT를 넘어 BPM으로가 ITC에서 나왔습니다. 기업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서 IT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는 BPM, 즉 업무 프로세스 관리를 기업 성장의 동력원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IT 종사자들로부터 기업의 CEO에 이르기까지 한 번씩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미국 CS 시사의 CTO인 하워드 스미스와 디지털 전략 기업가 피터 핑거가 쓰고 경영 컨설턴트 박형일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젊은 부자가 되는 9가지 비밀이 파인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글을 읽고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칙과 법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 전략 전문가 자비에르가 쓰고 홍찬선, 정난진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 펠리가 아빠와 살게 되면서 겪는 좌충우돌 동화 이야기, 난 아빠도 있어요가 우리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희생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엇보다 사랑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동화 작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가 쓰고 전문 번역가 김나합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 희곡 작가 김재엽 씨의 희곡입니다.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제목의 작품이요. 자, 작품의 작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작가 김재엽 씨는 1973년 대구생으로 200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페르소나가 당선이 됐습니다. 2005년 서바이벌 캘린더란 작품이 문예진흥원 신진예술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 밖에 많은 작품들, 극작과 연출을 겸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화동 1번지 4기 동인이기도 하고요. 주요 작품이 유령을 기다리며, 아주 이상한 기차, 서바이벌 캘린더, 9개의 모래시계, 맨버거, 그 속엔 누가 들어있나 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네, 작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재엽 씨입니다. 오늘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제목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학가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과거 그 연수대학교 앞에 있던 네. 그 책 서점의 이름인 거죠. 책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예추억에 잠길 법한 분들이 많은데, 우선 말이죠. 이 서점 없어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네, 넘었나요? 1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작품으로 만들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국문과 92학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절에 실제로 이제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요. 주말에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연극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무렵에 이제 연대를 떠나갈 무렵에 서점이 이제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서점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은 제 나이가 젊긴 하지만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 다가오는데 20대 때 기억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20대 때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 그리고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뭐 어제의 책이나 내일의 책이 아니라 항상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작품 속에서 하나 소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서점은 서점인데 그냥 시중에 있는 세상에 존재했었던 특정한 서점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네. 등장인물로 차용이 됩니다. 현식, 광석, 재하 이게 뭐 김현식 씨, 김광석, 유재하 고인이 된 이분들 다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연상을 하신 거예요? 뭐 많은 의미라기보다는 저희 세대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가까이 접했던 어떤 뭐 대중문화적인 뭐 코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추억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가까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이 존재했던 그 시절이 결국은 이제 관건일 텐데 예. 어떻게 기억됩니까? 그 시절이? 그 80년대 학번들 일종의 뭐 386 세대들이 가졌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승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저희 세대들 이제 80년대 학번 후배들 90년대 초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경험들 어떤 승리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나마 거기 속에서 향수가 됐든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됐든지 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던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재엽의 희곡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은 대학 국문학과 91학번 동기였던 새 친구 재하, 현식, 광석이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학교 앞 헌책방 오늘의 책. 같은 학과 여자 동기였던 유정이 모교 앞에 서점을 내기로 한 날이었다. 본래 오늘의 책은 유정을 비롯한 세 친구가 대학 시절 날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붙어 살다시피 했던 학교 앞 유일한 인문사회과학 서점이었다. 그들이 졸업할 무렵 오늘의 책은 인문사회과학의 쇠락과 서점의 재정난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로 인해 문을 닫고 말았었다.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엄마가도 좋습니다. 늦게 오라고도 토요일 저녁 현식이 가장 먼저 서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실내는 캄캄했다. 현식이 스위치를 찾고 있을 즈음 유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정아. 왔어? 왔지 벌써. 혼자야? 아직. 불은 켰어? 못 켰지? 그럴 것 같더라. 잘 들어. 다시 설명해 줄게. 오른쪽 책장 뒷면에 유정의 전화를 받고 현식이 오늘의 책 서점에 불을 밝혔다. 헌책방 오늘의 책.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 그리고 책장에 가득 꽂힌 헌책들이 보인다. 오늘의 책의 헌책들은 철진한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문학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정말 그때랑 비슷하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느새 동기 광석이 와 있었다. 야,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마. 아니, 은밀한 전화인 줄 알았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속삭이길래, 임마.
그나저나 유정이가 다시 오늘의 책을 연다길래 어떨게 해서 와봤더니 이 옛날이랑 아주 비슷하다. 그치? 책방이 다 똑같지 뭘. 야. 이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런 거 아직도 나오냐? 광석은 일간지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였다. 광석이 빼든 지식인을 위한 변명은 90년대 초반 당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회 세미나에서 읽히던 주요 필독서였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주장했던 철학 교양서였다. 변명 한번 해봐라. 응? 문학 박사 과정. 자퇴생. 변명 한번 들어보자. 너 죽는다. 왜 그만뒀냐? 많이 배웠냐? 그래, 많이 배워서 미안하다. 배워서 남 주지도 못하고 나 갖지도 못했다. 잘했다. 이게 1학년 땐가 문학부 세미나지 아마? 옛날에는 밑줄 쳐가며 읽었는데 결국 변명하려고 읽은 거였나 젠장. 1학년 때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읽고 형들 따라서 데모했는데 늦게 군대 갔다 4학년으로 복학했더니 문학부 후배들이 지식인의 종언을 읽고 있더라. 이젠 변명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지. 어? 지식인의 종언은 90년대 중반 들어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 만연한 허무주의를 발판으로 거품처럼 타오른 포스트모더니즘 열풍의 대표적 저서였다. 그 왜 구이 애들 중에 재엽이라고 있잖아. 연극반 하던 애. 지금도 한다던데? 연극해서 밥을 먹고 다니는지 몰라. 작년에 한번 봤어. 내가 공연 담당할 때. 나도 얼마 전에 재엽이 봤어. 지연이 형 장례식 때. 바빴냐? 미안하다. 지연이 형이 너랑 재하랑 많이 좋아했다. 1학년인데도 매번 전투조로 나선다고. 나는 뺀질거린다고 되게 싫어했지만은. 그런데 지원이 형 장례식 때 구일은 나하고 구이는 재엽이 그렇게 둘밖에 안 왔어. 야, 현식아. 응. 유정이는 어떠냐? 뭐가? 아니, 못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유정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몰라. 불러놓고 자리를 비운 거 보면은 어디 급히 갈 데가 있었겠지 뭐. 근데 왜 안 오지? 헌책방에 있는 책들은 다 헌책인가? 현식은 어지럽게 정리된 책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새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옛날 오늘의 책은 음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지. 광석은 구석으로 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작동시켰다. 이런 꿈을 어디서 구했지? 우리 오늘의 책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왜 재고조사 시켰던 형, 용훈이 형 기억나냐? IS?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국제사회주의자의 줄임말이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막스주의의 퇴색이 만연하던 무렵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부 막스주의자들이 대학가를 주변으로 느슨한 연대의 끈을 형성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온 형이 있었잖아. 이봐. 1등 신문기자님, 조심해라. 붉은 물 들라. 그 용훈이 형 지금 뭐 하는지 몰라. 그 형? 오늘의 책 없어지고 또 어디서 서점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재고조사하면서 희한한 책들을 다 하게 됐지. 쓸데없이. 맞아. 하루 일당을 책으로 가져갔었는데 말이야. 그거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젠장, 그게 여기 다 있네.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철학의 기초이론, 역사적 유물론. 얘 봐라. 이 유정이 정신없네. 왜? 이거 주사파 책까지 갖다 놨다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야, 이런 게 아직도 멸종되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도 애 내리면 학을 떼냐? 너는 인마 품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네이션 리버레이션의 줄임말, 민족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운동 노선으로서 친북 반미 성향이 강하며 통일운동에 주력했다. 당시 386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전대협의 노선과 이후 한총련으로 계승되는 학생운동권의 줄이었다. 1학년 말 때
PD랑 NL 집회 2탕 뛰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서 노선을 결정지어야겠다고 우리도 그거 고민하느라고 술 얼마나 먹었냐. PD란 피플 데모크래시의 줄임말로서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운동 노선이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반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노동운동에 주력했다. 스스로를 운동권 내의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라고 칭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에 이론과 달리 그들의 실천 성향은 뿌띠부르주아나 룸펜 쪽에 가까웠다. 용훈이 형한테 PD가 맞냐 NL이 맞냐고 물었지. 답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뭐라더라? 그 보온집 데려가서 소주 한 잔 사주더니만 진실한 운동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더라. 참. 야야야,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야. 야, 완전 코미디 아니냐? 국제사회주의자가 뭐 그래? 마음속에 있다니. 운동이 신앙이냐? 유물론자가 과학적으로 답을 해야지. 야야야, 답해주면 네가 그때 알아들었을 것 같아? 포스트 모던 운동권? 차라리 욕을 해라. 우루과이 라운드 집회 가서 말버릇 피다가 쫓기라는 운동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이 자식아. 그때만 내가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임마. 야, 말보로는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이 피우는 담배야.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이고, 그러고도 말버릇 절대 안 끊더라.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거 5.18 집회 끝나고 다들 구호 외치면서 한 사람씩 처절하게 5월 광주 노래 부르는데 랩 섞어가면서 시내천에 재즈 카페 부르는 게 누군데 왜 이리. 재즈 카페는 랩이 쓰인 거의 최초의 가요로 영어로 부르는 부분을 반미 성향이 강한 일부 학생운동권들은 매우 싫어했다. 네. 이게 야, 고장이야, 이거? 진짜 뭐가 이렇게 어설프냐 그래? 원래 우리가 어설펐다. 함께 있던 광석이 나갔다 온다며 잠시 나가고 혼자 남은 현식은 책장의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진열장 아래의 책꽂이에서 박스 하나를 발견했다. 빛바랜 시집들이었다. 그 당시 신입생들의 생일날 국어국문학과 문학부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시집을 선물하곤 했다. 시집을 선물하면서 표지 안쪽에다가 인간적인 애정과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취적인 동지의 의미를 뒤지 않게 잘 섞은 문장들이 순진한 신입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다. 오, 야 정말 이거 오늘의 책이네. 독립영화를 찍는 재하가 들어왔다. 왔냐 예수가? 얘기 들었어. 잘렸다며. 교수랑 싸웠다고? 야, 너 아직도 누구랑 싸우고 다니냐? 싸우기는 상대도 안 해준다. 너 자꾸 이상한 사람을 뽑는다잖아. 학교도 이상한 학생 뽑잖아, 너처럼. 자식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러지 말고 너 시나리오 써보는 게 어때? 내 인생의 시나리오도 안 써진다. 근데 너 지금 뭐 보고 웃었어? 응? 한번 들어볼래? 현식이 들고 있던 시집 속표지 안의 메모를 읽어주었다. 시를 쓴다는 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에게 쓴다는 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뭐야? 이거 이 자식 되게 엉큼하네. 뭐야? 더 읽어줘? 너 어제 생일이어서 좋겠다. 사랑해. 1991년 4월 1일 만우절에 재하가 유정이에게 거짓말처럼 쓰다. 왜 그래? 너 뭐 지어내지 마. 아씨고. 왜 그래? 야, 사실 네 거냐 아까야 인마. 더 골 때리는 것도 있어. 자, 이거. 응? 기영도네. 현식이 기영도의 시집 입속에 검은 잎을 건넸고 재하가 속표지 안에 적힌 메모를 읽었다. 유정아, 생일 축하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니? 이런, 멋있게 살아라. 1991년 3월 31일 광석이가. 야!
그게 뭐냐고. 유정이가 기영도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광석이 자식 거기다가 그게 뭐냐고. 아이고. 아유, 이래서 유정이가 광석이를 싫어하는 거라니까. 야, 이거 정말 웃긴다, 이거. 어? 광석이다워. 응? 딱 광석이 그 자체야. 이거 딱 광석이야, 이거. 응. 그러잖아. 마, 니 거 없어? 없지. 니 거 어디다 감췄어? 난 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근데 광석이랑은 자주 보냐? 광석이 새끼 이제 문학 담당 맡고 나서 하드커버 엄청 두꺼운 신간 나올 때마다 전화 온다. 원고료 줄 테니까 서평 대신 좀 써달라고. 써줬어? 뭐 처음에는 백수라고 놀리냐? 이래봬도 국문학 박사인데 국문학 관련 서적을 맡겨야지. 기자가 할 일이면 기자가 해. 그랬지. 그래서 안 써줬어?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냐? 완전히 삐져갖고 기자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지가 오히려 화낸다. 시집들 속엔 죽은 지원영이 유정에게 보낸 시집도 있었다. 하지만 눈으로만 읽을 뿐 그들은 웃지 않았다. 지원영은 그들에게 민주주의와 실천을 가르쳐주던 좋은 형이자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던 아픈 이름이기도 했다. 현식은 그날 재활을 통해 새로운 사실 하나를 듣게 되었다. 광석이 학창시절 데모 중에 흥분하여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광석을 말리고 살려낸 게 지원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원영의 장례식장에 광석은 오지 않았다. 현식은 그 사실을 알고는 몹시 화가 났다. 은하야. 어디야? 왜 안 와?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짐이 좀 있어서. 뭔데? 좀 나와줄래? 한 사람이면 돼. 알았어. 금방 갈게. 재아 왔구나. 나갔던 광석이 커다란 카세트 플레이어가 든 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야, 이 꽤 비싸 보인다. 그래도 개업 첫날인데. 야, 나는 와인 하나 딸랑 가져왔거든. 야, 엄청 친한 척한다. 자, 봐라. 잘 나오지? 잘 나오네. 잘 나온다 그래. 야, 너 뭐 왜 그래? 할 말씀 해봐.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네가 어떻게 지원이 형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냐? 뭐? 지원이 형이 그때 안 말렸으면은 휘발유 뒤집어 쓰고 곧바로 참새고이 될 뻔했다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열사될 기회 놓쳐서 무진장 억울했겠다. 91학번들에게 그의 봄은 유독 잔인했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11명의 꽃다운 숨결이 안타깝게 사라져갔다. 91학번들은 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최루탄 연기 자욱한 아스팔트 위에서 그 봄을 다 보내었다. 꽃병에 든 휘발유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분신이 돼? 넌 뭘 해도 어설프다 이 새끼야. 계속해봐. 그래. 지원이 형 장례식에 왜 안 왔냐고? 지원이 형이 나 때문에 자살했다고? 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광석의 입에서 자살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치 누구랄 것도 없이 세 사람 모두 침묵 속에 휩싸였다. 제기를 화 잘못 내는데 화내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정말. 정말 지원이 형 장례식장에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기더라. 야, 유정이 왜 안 오는 거야? 참. 야, 어디가? 유정이가 나만 나오랬어. 현식은 유정을 마중하러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책방에는 광석과 재아만 남겨져
빼곡히 쌓여있는 책들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자, 너도 형 장례식장에 안 갔었냐? 그냥 촬영이 있어서. 너 언젠가 술 먹고 울면서 지원이 형 붙잡고 했던 말 기억나냐? 유정이 좋아서 유정이 따라서 데모를 했는데 유정이가 지원이 형 쫓아다니며 데모하는 바람에 유정이 싫어졌다고. 무슨 소리야? 쪽팔리게. 유정이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지원이 형이 아주 바보를 만들어 놨다고. 야, 이 새끼 너 기억력도 좋다 진짜. 아이고, 유정이는 91학번인데 지원이 형이 87학번으로 만들어 놨다고 임마. 우리 91들한테는 유정이는 왕따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운동권 선배들 똘마니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 맞는 말 했네 뭐. 그래서 형들이 너 멱살 잡고 칠 뻔했잖아. 맞은 기억 없는데. 현식이가 말렸지. 그런 거 썩어서 잘하잖아. 그리고 너 저 술 엄청 마시고 쓰러져 자고. 나중에 지원이 형이 이 후배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울었잖아. 어? 그런 거 참 처음 봤다. 근데 너 그때 좀 밉더라. 너 이게 가히 너 아직도 저 유정이 좋아하나 보네? 어? 하긴 뭐 우리 전부 다 유정이 많이 좋아했었다. 광석의 말에 흥분했는지 재한은 자신도 모르게 헌책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때의 기억들이 자신을 괴롭히는지도 몰랐다. 유정이 기집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걸 열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야, 얼른 제자리에 올려놔. 예, 응? 이제 그냥 30 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옛날 책들에 파묻혀가지고 응? 옛날 생각이 나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네가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야. 야, 386 후일담 소설 중년회냐? 뭐 그런 감상도 다 철질한 지 오래야. 됐어. 야, 그만해. 아직도 지가 무슨 구국의 핵불인 줄 아나 보지? 아이고. 이 자식이 주제 넘은 거 그날 그냥 똑같다 아주. 야, 솔직하게 말하게 무슨 주제 넘는 거냐? 그럼 너 유정이가 얘를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네가 임마 뭘 안다고 그렇게 그딴 소리를 짓거리냔 말이야. 이런. 그만들래 제발. 유정이 들어왔다. 드디어 유정까지 다 함께 모였다. 그들은 흩어진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80년대 선배들로 낸 학생운동 흉내내는 어설픈 후배 정도였고 어른들로 낸 세월 좋아졌는데 괜히 데모나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로밖에 안 보였어. 근데 나 지금 학교 다닐 적에 신념 때문에 억지로 이러는 거 아니야. 유정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 데모 열심히 하던 그때도 나 밤엔 서태지 들었어. 너네랑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오늘의 책 여긴 그랬어. 쉴 곳이 필요했어. 유정아. 이 책들 좀 봐. 그땐 왜 이런 이야기들의 줄을 쳐가면서 읽었을까? 그땐 중요했겠지. 그러면 그때 중요했던 것들이 왜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글쎄. 유정의 질문에 광석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식은 재빨리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지금도 중요해. 다만 우리가 책을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헌책방에 있는 책들이 다 헌책은 아니야. 그럼? 언제나 다시 되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증거 보여줄까? 현식은 광석이 나가고 난 뒤 뒤적이던 책들을 다시 꺼냈다. 타는 목마름으로 입속의 검은 잎,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
시를 쓴다는 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에게 쓴다는 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쓴 거야? 들어봐. 너 어제 생일이어서 좋겠다. 사랑해. 1991년 4월 1일 만우절에 재하가 유정이에게 거짓말처럼 쓰다. 어떠냐, 기분이? 뭐 나쁘진 않네. 야, 현식아. 야, 쟤 저거 선수였네, 그지? 일단 마 능력이야 이게 다. 야, 그게 능력이냐, 자식아? 또 있다, 또 있어. 어? 현식은 이번엔 입속의 검은잎에 표지를 넘겨 메모글을 읽었다. 유정아, 생일 축하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니. 멋있게 살아라. 야, 그거 이렇게 해놔. 광석아, 너 기자길 참 잘한 것 같다. 야, 그럼 이거,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건 누가 준 거야? 이거 광석의 누가 준 거야? 말에 현식은 잠깐 망설였다. 유정은 재하에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조심스레 건넸다. 그 책은 지원영이 유정에게 선물했던 책이었다. 재하가 넘겨받아 표지 안의 메모글을 읽었다. 유정 후배에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사랑에 가득한 평등의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합시다. 아직도 동지라 부르기가 약간은 쑥스럽습니다. 빨리 속 시원히 동지라고 부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열심히 쓰세요. 마지막으로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중 진군 12년 3월 31일 강지원 드림. 끝이냐? 추신.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것을 간직하기에 살아가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곧 운동이기에. 재하는 지원영의 메모를 읽고는 마음이 복잡한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 유정아. 장례식 때 못 가서. 왔었다며? 미안하다. 나는 갔었다. 보고 싶어서. 그치, 유정아? 재하야, 그거 줘볼래? 나 지금 읽고 싶은 거 있어. 유정은 브레이트의 시 중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읽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데 나 하나도 안 슬퍼. 지원이 오빠 자살한 거 아니야. 그냥 죽은 거야. 뭐라고? 그냥 새벽에 혼자서 좌석버스 기다리다가 지하도 입구에 서서 기대어 서서 그러다가 미끄러졌대. 몸을 못 가는 만큼 취했나 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식이 네가 그러지 않았어? 형 자살했다고. 난 선배 형들한테 들었는데. 속일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 현식, 광석,
재하.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다르게 지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나 봐. 아무도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았나 봐. 그래서 지원이 오빠는 사람들이 짐작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 지금까지 출연해 이호인, 이규화, 박규웅, 이승주, 해설 오인실,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을 을에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면서 끝냈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요. 아무래도 이 작품이 후일담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요. 네. 실제로 어떤 학생 운동권의 중심에 있었던 선배들, 혹은 이제 주변에 있거나, 혹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삶의 어떤 방향을 바꾸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비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386 선배 세대들이 가졌던 후일담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설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좀 인정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의무감 혹은 책임감, 지식인적인 어떤 이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속내를 오히려 진실하게 털어놓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무겁게 억눌려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헌책방 오늘의 책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아주 소박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어떤 고민을 지금 작품 속에서 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회고 속에서 중대하게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는 이제 지원이라는 선배요. 네. 다들 그의 죽음을 이제 자살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비장하고 마음 아프고. 근데 이 얘기 흘러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싱겁게 술에 취해서 그냥 사고로 죽은 걸로 이 일종의 반전 같은 건데 이런 반전을 꾀하신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투사 혹은 열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선입견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과도하게 무게를 지워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신화화시킨다든지 이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한때 거기에서 과도하게 짓눌려 있던 사람들도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때 어땠든 관계없이 지금 당장 지금 자체 현실에서 굉장히 서로가 좀 평등하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어떤 캐릭터하고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80년대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이 존재했던 그 시공간은 말하자면 투사가 양산되고 그랬던 시절,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네, 예. 그때 그 시점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2학번이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 말기,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가던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지 못하고 더 이상은, 그리고 학생들도 자체도 앞으로의 어떤 지향성에 대해서도 유토피아적인 관점들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고, 예. 그랬던 무렵이라서 90년대 초반 이 상태에 대해서는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뭘 정리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서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했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새로운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막 읽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포스트 시대가 돼버린 그 80년대에 굉장히 그 격동적이었던 세월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느낌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이 됐으니까 30살,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386 선배 세대들의 어떤 진보적인 생각들도 여전히 이어가면서도 그들의 어떤 좀 간과했던 부분들, 좀 이렇게 집단적이라 그럴까요? 같이 뭔가 이렇게 운동 자체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늘 그 앞서갔던 그런 강박관념들이 386 세대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세대 자체 내에서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섬세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점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 386 그 연령의 때보다는 저는 그 좀 위에 시절에 예.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예. 이제 가장 큰 차이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대학생 전부가 운동권이었다는 사실이요. 예, 예. 실제로 무슨 학생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예. 심정적으로 다 이렇게 일치된 감정. 그다음에 실제 행동을 하면 그냥 평범한 분들이다. 음료수라도 주고 혹시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해서 쫓기게 되면 다 감춰주고 네. 그건 정말 70년대 후반, 80년대로 넘어오던 시점에 다 했던 체험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제 평가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본인들도 그 시절에 끝자락에 있었던 김접시도 그런 사람인데 그 이런 어떤 너무나 평가가 달라져 버린 이 세태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결국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을 본인들이 주변에서 있으면서 중심을 욕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네. 그들이 중심에 갔을 때 얼마만큼의 스스로의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주변에 있었던 생각들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지금 평가들이 많이 절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가 달라졌다 해서 과거 그 시절의 소중함마저 훼손하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작품으로 또 뭘로? 이 작품은 지나간 시절의 그 어설픔에 대해서 철없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책도 하고 또 실상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살결을 느껴보는 측면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 작품 이제 공연이 됐죠? 네네. 네. 됐고 또 하반기에 네. 공연이 또 예정이 되어 올 있습니다. 가을에요? 예. 어떻든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반응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령대가 좀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고요. 20대, 뭐 30대, 40대 분들 다 오셨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들, 90년대 초중반 학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억담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읽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에 책이 잔뜩 꽂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연극에서 이런 게 아직도 있구나. 옛날 책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 격려들을 좀 해주셨고요. 20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 저들은 그래도 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이 좀 부럽기도 하다. 자기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좋은 추억으로서 집단적인 어떤 추억으로서 갖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선배 세대에 대한 어떤 부러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느끼겠죠. 그래요. 정의, 불의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지나간 시절에는 그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재엽 씨 활동상을 갖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화동 1번지 4기 동인이라고 돼 있고 이 해화동 1번지 동인이 상당히 그 비중 있게 이렇게 거론이 되더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해화동 1번지라고 하는 공간은요. 그 대학로에 그 해화 로타리 근교에 있는 아주 작은 소극장입니다. 그 극장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연출가들 6명이 그 극장 자체를 운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아니면 기획사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비해서 동인제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창작 중심의 젊은 연극 집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위에 이제 선배님들이 뭐 1기 같은 경우는 뭐 이윤택 선생님, 뭐 최승훈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뭐 기국서 선생님 이러신 유명한 분들이 다 모였군요. 뭐 2기 선배님들이 이제 이성열 선배님, 박근형 선배님 뭐 이렇게 계시고요. 3기가 이제 최근에 활동하신 양정웅 선배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4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창작 연극 그리고 젊은 연극을 만들어내는 어떤 모태가 되는 공간으로서 해화동 1번지가 많이 존재를 했고요. 새로운 실험 이런 측면에 예, 좀 예. 무게 중심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이 한국 연극계 내지는 또 이런 문화 공간에 어떤 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써본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우화적인 작품들, 그리고 좀 관념적인 작품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 때문에 관념적인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세상에 대한 얘기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켜가야 할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눈을 좀 뜨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학로 전반에 혹은 뭐 연극계 전반에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극판 자체가 이제 작은 영화판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덕션 중심이고 이제 외국에서 이미 이제 검증을 받은 작품들을 사와서 프로덕션에 의해서 이제 스타 시스템 입각해서 공연이 이제 재공연되고 우리식으로 이제 번안 공연되는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그러니까 창작극 언제나 그래왔듯이 창작극에 대한 그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좀 문화적인 코드가 또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창작 연극 그리고 현실을 담아내는 연극 다시 이제 문제가 다시 좀 리얼리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작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여름에요. 책 한 권 구입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밑줄을 긋든 메모를 하든 뭔가 흔적을 남겨서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